안녕하세요. 페스터 CNN에 대해서 발표할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오서영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객체 탐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페스터 CNN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먼저 객체 탐지 모델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는 대표적인 객체 탐지 모델들의 역사와 구조를 요약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RCNN은 2014년에 발표된 모델로 외부 알고리즘인 셀렉티브 설치를 통해 영역을 제한하고 각 프로포설마다 CNN을 따로 적용해야 했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느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패스트 RCNN은 CNN 연산을 한 번만 수행하고 롤플링을 통해 속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외부 리전 프로포절에 의존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N은 이 문제를 해결한 모델인데 이제 리전 프로포절 자체도 CNN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RPN이라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투 스테이지와 원 스테이지로 나눠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스테이지에 대한 구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적으로 보면 투 스테이지는 리전 프로포저를 분리해서 처리한 후 분류를 진행하는 반면 원 스테이지는 바로 위치와 클래스를 동시에 예측합니다. 정확도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투 스테이지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특히 작은 객체를 탐지할 때 그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 스테이지는 속도 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시간 처리에 적합하기 때문에 앞서 발표된 욜로 시리즈나 SSD 같은 모델은 실시간 CCTV, 드론, 모바일 영상 분석 등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학습 난이도 면에서는 구조가 단순한 원 스테이지가 더 접근하기 쉬운 편이지만 투 스테이지는 구조적으로 복잡한 만큼 조정이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강조한 문구처럼 어, 실시간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원스테이지 모델이 정밀한 탐지가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서 의료 영상 분석, 자율주행, 복잡한 장면의 객체 탐지 등에서는 투 스테이지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체 탐지의 연구는 CNN의 한계에서 먼저 출발이 되었는데요. 좀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CNN 분류 모델들은 이미지 전체에 대해 하나의 클래스만 예측을 합니다. 즉, 무엇이 있느냐는 알 수 있어도 어디에 있느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CNN만으로는 여러 객체가 있는 이미지를 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치까지 예측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접근이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입니다. 이미지 내 모든 위치와 크기에 대해 윈도우를 설정하고 각 윈도우마다 CNN을 적용해 객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계산량이 너무 많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후보창의 수는 수천만 개에 달해 효율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곧 리전 프로포절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고 패스트 RCNN의 RPN은 그 대표적인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R베이스의 CNN 구조, 즉 RCN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CNN은 의미 있는 영역, 즉 리전 프로포저를 먼저 찾고 각 영역을 잘라서 CNN에 넣어 분류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프로포절이 수천 개인데 각 영역마다 CNN을 따로 수행하다 보니 속도도 느리고 연상량도 매우 컸습니다. 게다가 CNN 피처 추출, SVM 분류, B박스 레귤레이션이 전부 따로 학습되기 때문에 엔드투엔드로 학습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패스트 RCNN입니다. 패스트 RCNN은 전체 이미지에 대한 CNN을 한 번만 수행해 공통의 피처맵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셀렉티브 설치로 제한된 약 2,000개의 후보 영역을 피처맵 위에 그대로 투영하고 각 영역에 대한 롤플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롤플링은 이제 영역마다 크기가 다르더라도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변환해 줍니다.
이후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클래스 분류와 박스 회귀를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 학습이 가능해졌고 속도도 크게 개선이 되었지만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리전 프로포절 단계는 여전히 외부 알고리즘인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GPU가 아닌 CPU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속도 병목 형상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한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모델인 Faster RCNN입니다. 여기서 제안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바로 RPN, Region Proposal Network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RCNN은 외부에서 영역을 잘라서 CNN을 넣고 Fast RCNN은 CNN 내부에 내부 처리하되 여전히 외부 알고리즘을 사용했지만 이 모델은 CNN 내부에서 직접 처리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영역 추정과 객체 분류를 하나의 CNN 흐름 안에서 통합시킨 구조입니다. 이로써 속도와 정확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Faster or CNN은 리전 프로포저를 CNN 내부에서 처리한다고 거듭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서 이 프로포저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객체 탐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디에 객체가 있을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일, 즉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기존 RCNN이나 패스트 RCN에서는 이제 슈퍼픽셀 기반 방식과 슬라이딩 윈도우 기반 방식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이미지 내 유사한 픽셀들을 그룹화해서 후보 영역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셀렉티브 설치와 MCG입니다. 이 방식들은 정확도는 높았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고 CNN과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학습이 불가능한 독립된 단계라는 점이 한계였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리전 프로포설 자체를 딥러닝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버피트와 멀티박스가 있습니다. 오버피트는 단일 객체 기준으로 CNN, FC 레이어, 레그레이션 구조를 사용했지만 여전히 여러 객체를 탐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멀티박스는 FC 레이어를 이용해 여러 개의 박스를 동시에 예측하는 구조이지만 피처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CNN과 분리된 구조였고 엔드-투-엔드 학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모델의 시도는 의미가 있었지만 결국 RPN처럼 피처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Faster RCNN은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 리전 프로포스 자체를 CNN 내부로 흡수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부터는 그 내부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Faster RCNN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총 6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입력 이미지는 CNN 백본 네트워크를 통과해 피처 맵으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CNN 분류와 동일한 흐름이죠. 2단계에서 이 피처 맵은 RPN과 디텍터가 함께 공유가 됩니다. 이 덕분에 연산 효율이 매우 높아졌고요. 3단계 RPN은 피처맵을 기반으로 객체가 있을 만한 영역을 예측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리전 프로포설이 내부화된 핵심 구조입니다. 4단계는 피처 쉐어링입니다. RPN과 클래시퍼는 피처를 함께 사용하면서 계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롤플레이인데요. 이제 RPN이 제한한 다양한 크기의 영역을 고정된 크기로 변환해주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벡터들을 클래시퍼에 전달해 최종적으로 객체의 클래스와 정확한 위치까지 예측하게 됩니다. 이제는 RPN 자체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인데요. 이제 3 곱하기 3 윈도우가 피처맵을 격자처럼 훑으면서 각 위치에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사진에서 1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 윈도우 영역에서 추출한 피처는 이제 256차원 또는 512차원으로 변환되어 후속 분류와 회귀에 사용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서는 각 앵커 박스가 객체인지 아닌지를 예측합니다. 즉, 두 개의 스코어에 대한 클래스 점수가 나오게 되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레그레이션 레이어에서 각 앵커 박스에 대한 위치 보정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앵커 박스는 다양한 크기를 고려해서 사전에 정의된 9개의 박스가 각 위치마다 자동으로 적용되며 예측 정확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은 RPN에서 실제로 클래스 스코어와 바운딩 박스 회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프리트레인드 VGG 16을 통과한 피처맵 위에서 3 곱하기 3 크기의 슬라이딩 윈도우가 적용이 됩니다. 이 윈도우마다 9개의 앵커 박스가 사전 정의되어 있고 각 앵커에 대한 두 가지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영역이 객체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클래스 스코어 예측, 두 번째는 실제 객체와 앵커 사이의 위치 사이를 예측하는 바운딩 박스 회귀입니다. 각 위치당 2개의 스코어 결과 그리고 4개의 회귀값 결과 조정된 이 최종 결과값이 동시에 출력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RPN 설계에 대한 저는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왜 256차원 또는 512차원의 인터미디에이트 피처를 사용하는가? 이제 고차원 피처는 이제 오히려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 효율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중간 차원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앵커 박스는 왜 미리 정의를 하는가? 이제 모델이 그냥 학습을 할 때 같이 박스를 예측을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델이 직접 박스를 예측하는 구조보다 기준 앵커에서 상대적인 차이를 학습하는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왜 클래시피케이션과 레그레이션을 왜 따로 처리해서 분리를 하는가? 이제 하나의 아웃풋으로 처리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두 태스크는 각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성능과 학습에 모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앵커 박스 설계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PN은 각 피처 맵 위치마다 사전 정의된 9개의 앵커 박스를 기준으로 예측을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앵커는 스케일과 에스펙트 레티오를 조합해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비율의 앵커를 격자처럼 촘촘하게 배치해 두면 어떤 객체든 적절한 앵커 하나 이상에 대응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미지 전체에 앵커가 겹쳐져 분포하게 되고 이 중에서 오브젝트에 접합한 것들을 RPN이 필터링해서 예측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Past or CNN의 앵커박스 구조는 이제 CNN의 Translation Invariant 특성과 매우 잘 맞아떨어집니다. Translation Invariance란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의 위치가 바뀌어도 CNN은 여전히 그것이 고양이라고 인식하는 성질입니다. Past or CNN은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앵커 구조를 사용하므로 멀티박스처럼 위치마다 다른 FC 계층을 쓰는 구조보다 피라미터 수가 줄고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조도 간단해지고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져 작은 데이터셋에도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다루기 위한 멀티스케일 앵커 설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방식에는 이제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A, B, C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피라미드는 이제 입력 이미지를 여러 크기로 리사이즈해서 각각 피처 맵으로 추출하는 방식이고 필터 피라미드는 피처 맵은 하나지만 다양한 크기의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C에 있는 앵커 피라미드는 패스트 RCN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처맵 위에서 다양한 크기의 비율과 앵커 박스를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피처맵은 하나만 쓰되 앵커 스케일과 레티오를 다르게 해 계산량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객체 크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학습을 위해서는 어떤 앵커를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로 볼 것인지 정의를 해야 합니다. 포지티브 앵커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요. 어떤 GT박스와의 IOU가 가장 높거나 GT박스와 IOU가 0.7 이상일 때입니다.
반면 GT박스와 IOU가 0.3 이하라면 해당 앵커는 네거티브로 간주되고 이 외에 그 중간 앵커들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 덕분에 RPN은 긍정적 예시와 부정적 예시를 명확히 구분해 학습하며 나중에 바운딩 박스 회귀에서도 더 정확한 위치 보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RPN 학습 방식에 대한 수식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RCNN은 멀티태스크 로스를 통해 분류와 회귀를 동시에 학습합니다. 로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분류 손실, 즉 앵커가 객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그라운드 트루스에 따라 포지티브는 1, 네거티브는 0으로 설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레귤레이션 로스, 회귀 손실입니다. 포지티브 앵커에 한해 예측된 박스 좌표가 얼마나 정확하게 GT 박스를 따라가도록 할지 학습합니다. 여기에는 스무스 에러 로스를 사용해 안정적인 학습을 유도하는데요. 람다는 두 손실의 비중을 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고 일반적으로 10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정확한 위치 조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학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럼 이 회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이제 패스트 RCNN은 앵커 박스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를 예측합니다. 각 피처 맵 위치마다 고정된 앵커가 존재하고 이 앵커로부터 얼마나 이동하면 GT박스가 되는지를 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예측할 박습은 RPN이 제한한 영역이고 GT박스는 실제 정답 객체입니다. 따라서 획일한 앵커에서 GT박스까지의 이동값을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방식은 모델이 고정된 레퍼런스로부터 상대 이동량만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크기나 위치가 달라도 효과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제 TX-TY는 중심점의 상대 이동량이고 이제 TW-TH는 크기 변화량을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TX는 예측 박스의 중심이 앵커 중심에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나타내고 TW는 얼마나 커졌거나 작아졌는지를 로그로 나타낸 것입니다. 정답 좌표 역시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고 로스는 이 둘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됩니다. 즉 모델이 학습하는 것은 앵커 기준으로 얼마나 움직여야 정답에 가까워지는가입니다. 이때 앞서서 조금 더 언급을 미리 했었지만 이때 바운딩 박스 레귤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손실함수는 스무스 에런 로스입니다. 이 손실함수가 작을 때에는 이제 L2 로스처럼 민감하게 클 때는 에런처럼 완만하게 작동해서 학습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예측 박스가 정답 박스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학습하는 게 회귀의 핵심이고 이때 오차는 앵커 기준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계산이 됩니다. 이때 이제는 이제 RPN의 학습 방식을 좀 더 보자면 RPN은 이제 일반적인 CNN처럼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한 구조이고 패스트 RCNN과 동일하게 이미지 센트릭 샘플링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 한 이미지에서 큰 영역을 먼저 뽑고 그 안에서 여러 롤을 샘플링 하는데요. 이때 문제는 앵커가 너무 많다 보니 대부분 네거티브 앵커가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학습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총 256개의 앵커를 샘플링하고 그중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비율을 1대1로 맞추게 됩니다. 만약 포지티브가 부족하면 남는 부분은 네거티브로 채워 넣게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RPN 레이어는 평균 제로, 표준 편차 0.01의 가우시안을 초기화하고 공유되는 CNN 백보는 이미지넷 사진 학습 OAT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RPN과 패스트 RCNN의 피처 쉐어링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네트워크 각각 피처 맵을 따로 만들면 비효율적이겠죠. 패스트 RCNN은 이를 통합해서 결국 컨볼레이션 레이어를 공유하는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피처 쉐어링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Alternative Training,
있습니다. 이는 RPN과 Fast RCNN을 번갈아 가며 학습하는 방식으로 구조는 안정적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pproximate Joint Training이 있습니다. 이제 학습 시간은 많이 단축이 되지만 박스 위치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무시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학습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on-Approximate Joint Training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하다고는 하지만 구현이 복잡하고 디퍼런트한 롤플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1번과 2번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실제 실험 결과에서도 성능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 이래서 이제 패스트 CNN에서는 RPN과 패스트 CNN 두 네트워크가 합쳐져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작동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총 4단계의 학습 전략인 First Step Alternating Training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이미지넷으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RPN을 파인 튜닝하고 이후 RPN이 생성한 제약 영역을 활용해 테스트 RCNN을 학습시킵니다. 다음으로 컨보레이셔널 레이어는 고정한 채 RPN의 전용 레이어만 다시 파인 튜닝하면서 피처 쉐어링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쉐어된 컨보는 고정되고 테스트 RCNN의 부르기만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 과정을 순차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두 네트워크가 동일한 피처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패스트 CNN의 구현 세부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입력 이미지는 단일 스케일로 리사이징 되며 짧은 변이 600픽셀로 고정이 됩니다. 앵커는 총 3가지 스케일과 3가지 비율을 조합해서 9개의 앵커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학습 시에는 이미지 경계를 벗어나는 크로스 바운더리 앵커는 손실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도 나오는 개념이 NMS라고 Implementation Details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Non Maximum Supervision입니다. 이제 이는 여러 프로포절이 동일한 객체를 가리킬 때 가장 신뢰도, 스코어가 높은 것 하나만 남기고 이제 나머지는 제거하는 후처리 기법입니다. 테스트 RCN에서는 RPN이 생성한 약 6,000개의 프로포절을 대상으로 NMS를 수행하며 IOU 트레시홀드는 0.7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통해 겹치는 박스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NMS에는 단점이 있는데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객체가 겹쳐 있는 경우에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한 객체가 제거될 수도 있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트럭의 점수는 낮지만 다른 차량과 겹쳐 있다는 이유로 잘못 제거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MS는 최종적으로 중복된 경계 박스를 제거하는 후처리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객체 하나를 둘러싼 수많은 후보 박스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RCNN에서도 이 NMS를 활용해서 겹치는 프로포설들을 정제하고 최종 예측 박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NMS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IOU인데요. 앞에서 발표하면서 계속 IOU를 언급했지만 결국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측한 박스와 실제 정답 박스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지표입니다. IOU가 높을수록 두 박스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 RCNN은 앵커 박스 기반 탐지를 수행하고 각 앵커를 기준으로 다양한 비율과 크기의 객체를 미리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NMS가 너무 공격적으로 박스를 제거하는 현상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앵커박스 기반 탐지와 NMS 조합을 통해서 탐지 정밀도를 높이면서도 효율적인 후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익스퍼리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은 이제 먼저 나온 거는 파스컬 VOC 2007 데이터셋을 활용했고 다양한 리전 프로포설 방법에 따라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셀렉티브 서치와 엣지박시스는 이제 각각 2,000개 영역을 생성하여 사용했는데 이제 MAP는 각각 58.7과 58.6이었다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RPN을 활용하고 피처를 공유한 패스트 RCNN은 300개의 영역만 사용했음에도
이제 MAP는 59.9로 가장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엠네이션 실험을 통해서 RPN의 구성 요소가 전체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엠네이션이란 구성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가며 각각의 영향을 확인하는 실험 방식입니다. 먼저 피처 쉐어링 여부를 보면 공유하지 않은 경우 이제 표에 있는 2번보다 공유한 경우 1번의 MAP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시에는 RPN을 쓰지 않고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한 경우 3번 테스트에서 RPN을 사용했더라도 성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래시피케이션 계층이나 회귀 계층이 대거됐을 때인 4번과 5번 성능이 감소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번 네트워크를 ZF에서 VGG16으로 변경했을 때 6번 성능이 가장 높아진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RPN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전체 성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VGG16 100번을 적용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기존 ZF 모델과 비교해보면 동일한 조건에서 VGG16을 사용한 경우 MAP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PN과 VGG와 공유 구조를 사용했을 때는 73.2%, 그 다음에 이 코코까지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면 75.8%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100번의 성능뿐만 아니라 학습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도 성능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앵커 관련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실험입니다. 스케일과 이제 여러 가지 조합에 따라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 단일 스케일과 종횡비보다 이제 세 가지 스케일과 세 가지 종횡비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높은 MAP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IOU 임계값에 따라 리전 프로포설의 리콜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한한 박스 수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300개, 1000개, 2000개로 조절해서 비교를 했는데 제한 수가 적더라도 리콜이 크게 떨어지지 않음을 이제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RPN의 소수의 프로포설로도 충분히 좋은 리콜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 구조의 성능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여기서 원 스테이지는 오버핏 구조 기반 패스트 얼 CNN을 의미하고 투 스테이지는 지향 방식인 패스트 얼 CNN 방식입니다. 결과를 보면 원 스테이지는 53.9%의 MAP 반면 투 스테이지는 58.7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리전 프로포설을 명시적으로 수행하는 투 스테이지 구조가 정확도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 코코 데이터셋을 활용한 실험입니다. 여기서는 앵커의 스케일 수를 하나 더 늘려 작은 객체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게 했고 100번을 레슨의 100일로 교체했을 때도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패스트 RCNN은 이제 2015년에 개최된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패스트 RCNN은 객체 탐지 분야에서 속도와 정확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모델이었습니다. 기존의 셀렉티브 서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리전 프로포설 단계를 CNN 내부로 통합함으로써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해졌고 연산 효율성 또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RPN과 분류기가 피처를 공유하는 구조, 다양한 스케일과 레티오의 앵커 설정,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은 이후에 수많은 객체 탐지 모델들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 RCNN은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줄 뿐 객체의 정확한 형태나 윤곽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 객체 탐지뿐만 아니라 픽셀 단위의 세분화까지 확장한 모델이 제가 다다음 주에 발표할 마스크 R CNN입니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패스트 R CNN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